중국이 채굴을 금지해서 유턴한다라는 소식통이 나와서 그날부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회복했는데요. 일본의 도쿄대 경제학과 교수가 비트코인의 상승은 끝났다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근거는 뭐냐면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숏을 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진 거다. 이 일본 교수의 생각을 뒤집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기관들이 비트코인 가격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태민입니다. 2014년도에 비트코인 발견하고 그 이후로 계속 비트코인 관련해서 프로젝트 진행하고 글 쓰고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데 현재 비트코인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비트코인이 한 4달 만인가요? 10만 달러 회복을 했죠. 네, 10만 달러는 아주 두터운 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 달러를 일단 터치한 상태에 있다는 건 매우 고무적이고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회의론자들은 비트코인이 7만 깨지고 6만도 깨질 거라고 했지만 그런 이야기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불안정한 뉴스 때문입니다. 중국이 채굴을 금지해서 유턴한다라는 그 소식통이 나와서 그날부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회복했는데요. 추세적으로는 9만 달러 후반대에서 테스트를 받고 있었던 중입니다. 근데 10만 달러를 가볍게 넘어섰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우리는 그렇게 말한 적 없다라고 부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11만 달러, 12만 달러 과열이 된다면 중국 정부가 그 뉴스는 아무 근거 없다라는 식으로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죠. 물론 그 전에 지금 여러 가지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이 한두 달 전보다는 많이 해소되고 있는 분위기죠. 스위스에서도 회의가 미중 간의 타협의 여지가 생기고 있는 걸로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이제 재무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의 말을 볼 때 타협을 해 나가는 과정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비트코인만이 아니라 주식시장도 전반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조적으로 이제 약달러 기조를 이제 미국 재무부 장관이 가져갈 걸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약달러가 시작되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좋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달러하고 이렇게 상반된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물 ETF 승인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나요?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비트코인의 지난 3번의 그 불장은 기관의 도움 없이 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기관의 도움 없이 오니까 개인 투자자들 위주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올라갈 때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떨어질 때 굉장히 급속하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개인들은 아무래도 냉정한 투자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소문에 막 샀다가 안 좋은 소문이 나오면 이제 팔기도 하고 하는 모습인데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미국 그 선물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 옵션이 승인을 받았었어요. 시험적이지만. 그때 일본의 도쿄대 경제학과 교수가 비트코인의 상승은 끝났다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근데 마침 또 그때 비트코인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이 논문이 한 3, 4년 동안 정론처럼 여겨졌죠. 그 논문의 근거는 뭐냐면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숏을 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진 거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기관이나 주류 인사들이 비트코인을 부정적으로 말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비트코인을 팔려면 비트코인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밖에서 비트코인을 욕해봐야 이게 개미 투자자들한테 심리적인 위축은 주지만 그런 얼마 전에도 유진파마 시카고대 경제학과 교수가 비트코인 영원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영향은 늘 있었지만 숏을 치지 못한단 말이죠. 여기서 숏이라는 건 공매도를 말하는데요. 비트코인을 안 갖고 있는 상태에서 팔아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떨어지고 나면 그걸 사서 메꾸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 일본 대학 교수의 주장은 사실 미국이 비트코인을 없애기 위해서 선물 시장 먼저 열어준 거다. 그리고 이제 기관들이 개미들이 비트코인 가격을 아무 근거 없이 부양을 하면 공매도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주저앉힐 수 있는 도구를 얻은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 불장은 없다라고 했는데 2021년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코로나 불장이 있었고요. 2024년도 말에 이제 트럼프발 불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본 교수의 생각을 뒤집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들이 선물도 하고 현물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기관들이 이 비트코인 가격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 말대로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면 공매도를 통해 갖고 이익을 취할 수도 있고요. 가격이 내려가면 이제 현물을 구입함으로써 큰
차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시장을 대하는 방식하고 기관들이 대하는 방식이 다를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고요. 기관들은 확실히 그 변동성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있어야 뭐 현물과 선물을 적절히 배합하면서 롱과 숏을 계속 바꿔가면서 이익을 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론적으로 변동성을 가지고 돈을 벌려는 참여자들이 많을수록 변동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적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공매도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죠. 이 올라갈 때 크게 올리고 떨어질 때 더 끌어내린다는 어떤 그런 걸 강화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같이 큰 시장에서는 이런 인식보다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런 공매도 세력이나 이런 다양한 파생금융을 통해서 자산 요동이 줄어든다는 이론이 더 지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지금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큰 장은 아직 안 온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20만 달러대라면 확실히 거품이 좀 있고 사람들이 좀 굉장히 흥분 상태라고 생각할 텐데 지금 기껏 10만 달러 선이거든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일단 비트코인이 지난 3번의 불장 때보다는 질량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크게 오르는 게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거는 뭐 웬만한 전문가들은 다 예측을 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불장 때는 7배, 8배 올랐던 거고요. 지금 불장은 저같이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은 2배, 좀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4, 5배 봤었어요. 그런데 뭐 2배 채 안 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질량 자체가 커졌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관 투자자들의 힘이다. 기관 투자자들의 속성이 냉정한 데다가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을 걸어 놓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익이 실현되면 팔아버리고 이익이 이제 앞으로 이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이 낮아지면 과감하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 8만 달러에서 7만 달러로 떨어졌을 때 불과 2달 전에 막 패닉이 올 것 같았는데 이게 옛날에 기관이 없었을 때는 앞에 육자가 보일만 했거든요. 막 뭐 관세 뭐 500%, 600%만 말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와중에도 6이 안 보이는 거예요. 6이 나오면 제가 과감하게 살라 그랬거든요. 이 7에서 그냥 다시 8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기관의 힘이구나. 기관은 확실히 유능하다. 민첩하다.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SBS 비즈에서 강연을 하는데 아침에 제 모비코스 한 명이 신문 기사를 보내줬어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이 채굴에 대해서 입장을 바꿀 것이다 라는 그런 기사였는데 그 기사가 나오면서 계속 가격이 올라갔는데 제가 강연을 하는 중에도 계속 가격이 올라갔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옛날에는 좋은 뉴스 같은 경우에는 반영되는데 한 2, 3주가 걸립니다. 쉽게 말해서 이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개미들의 개인 투자자들의 거시경제나 어떤 뉴스를 읽는 능력이 좀 시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먹을 만한 게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게 긍정적인 뉴스라고 해서 바로 반영되는 걸 보니까 선수들이 있는 거예요. 선수들은 시차가 없는 거죠. 이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뉴스야 라고 해서 바로 반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보고 개미들이 후행적으로 따라가는 현상이 보이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보면 미국 주식시장과의 커플링이 깨진 듯한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원래 비트코인하고 일반적인 그 위험 자산, 뭐 주식이나 이런 자산하고는 같이 가는 경향이 큽니다. 그런데 상관계수를 계산해 보면은 이게 완전히 1로 나오진 않아요. 상관계수 1이라는 건 같이 완전히 붙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뭐 0.9 이렇게 나오진 않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뭐 비트코인으로서 비트코인을 좀 이렇게 기스내는 말이긴 하지만 올라갈 때는 같이 분명히 연동을 하는데요. 떨어질 때는 비트코인 고유의 이유로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관세 전쟁이 시작돼서 자산이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비트코인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바이빗이 해킹을 당하면서 우리 뭐 주식이나 나스닥은 뭐 해킹 사건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비트코인은 고유의 거래소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래소 위험이 터지니까 올라갈 때는 나스닥이나 S&P하고 같이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는 혼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치화해 보면 이제 그게 완전히 커플링은 안 나오는 건데 그렇더라도 지난 연말에 비해서 올해 그 하락장에서는 비트코인하고 좀 나스닥이나 이런 게 약간 디커플링 되는 경향을 보였어요. 근데 멀리서 보면 비트코인은 일반적인 자산하고는 디커플링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에는 거래소 해킹 같은 독자적인 다른 자산에 없는 요소도 있지만 또 4년 반감기 주기라는 또 다른 자산에는 없는 요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장기적으로 보면 상관관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시장에서 이 주식 분석가들이 그 차트를 분석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시경제 분석가들은 이제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FOMC 회의나 이런 걸 예측해갖고 CPI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비트코인을 설명하는데 그게 단기적인 시장에서는 저도 많이 참고를 할 만큼 잘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국이 태도를 변한다. 이런 것들은 뭐 그런 CPI를 아무리 들여다본다거나 하버드에서 MIT에서 박사학위를 뭐 10개씩 경제학 박사를 갖고 있더라도 중국이 태도를 바꿔 이런 것들은 포착이 되는 요소가 아니거든요. 근데 뭐 PD님도 경험하셨겠지만 그런 요소가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다른 자산 간의 상관관계는 진짜 참고 자료로만 써야 된다. 트럼프 랠리로 비트코인이 상승했는데 지금 트럼프 정부는 크립토 산업에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나요? 스탠스는 여전히 똑같은 스탠스입니다. 다만 트럼프라는 개인의 어떤 개성이 워낙 독특하신 분이라서 화려한 마술사 같죠. 그래가지고 화려한 마술사는 막 우리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한 다음에 정작 중요한 거는 사람들의 눈에서 보이지 않을 때 해버리잖아요. 그런 게 트럼프의 아주 주요한 전략 전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관세 같은 경우도 막 되게 화려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전부 관세에 대해서 다 꽂혀 있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미란 보고서라고 언급하고 있듯이 베센트는 트럼프에 비해서 굉장히 차분한데 베센트는 오히려 노이즈가 없는 트럼피즘을 대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주장은 트럼피즘을 이해하려면 트럼프의 말과 글을 너무 참고하면 안 된다. 트럼피즘의 본질은 따로 있는 구조인데 트럼피즘을 이해하는 데서 트럼프의 말과 글은 노이즈다. 그런 거죠. 저도 지난 두어 달간 제가 많이 가장 참고한 사람은 스콧 벤세트입니다. 그래서 재무장관은 여러 경로를 통해 갖고 뭐 IIF 회의나 이런 데서도 중국과 타협의 여지에 운을 띄웠고요. 그때부터 비트코인이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빨리 취급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재무장관이 뭐 비트코인의 주도 국가가 미국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장관 같은 이렇게 내각에서 트럼프보다 더 화려하게 어떤 그런 전략 전술을 필 수 없는 데다가 그리고 아무래도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워낙에 요란하니까 참모들이 약간 균형을 잡으려고 진중한 면이 보이잖아요. 트럼프보다 제가 보기에 더 요란한 건 아들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트럼프보다 훨씬 더 너를 뛰는 게 아들들이고 이제 뭐 우리가 크립토 자르라고 하는 분이나 벤센트 이런 분들은 좀 차분한 어조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트럼프 임기 중 고관세 약달러 그다음에 저금리 이 세 가지는 이제 트럼피즘의 공식인 거죠. 그래서 양계가 거치고 났더니 남는 건 고관세. 그러니까 관세로 타협은 하겠지만 관세가 없는 그런 예전 같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관세는 흐름이고 그게 이제 무역 자체를 중단할 만큼의 고관세는 아니겠죠. 그런데 고관세와 약달러 그다음에 저금리 이 세 가지는 뭐 미란 보고서에서도 언급되어 있고 우리가 트럼프가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코인에 집착하는 혹은 그거를 이제 푸시하는 이유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다 같은 맥락입니다. 뭐냐면 고관세를 통해 갖고 미국을 트럼프의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을 호구로 여겨서 미국한테 물건을 팔아 제끼고 있는 나라들에게 경고와 그들로부터 엑스터널 레버뉴를 취하겠다. 그러니까 관세는 미국 정부의 수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한테 파는 나라한테 관세를 매기면 미란 보고서에 의하면 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들이 자기 나라의 물가를 내리면서 이 무역 장벽을 넘어서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미국으로 전이되는 게 아니라 팔려고 하는 나라로 그냥 안에서 생기는 거죠. 인플레이션 장벽이 미국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차를 계속 팔려면 고관세를 뚝뚝 팔려면 우리나라 인건비나 여러 가지를 억제해갖고 우리나라 물가를 내려가지고 차값을 내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미국으로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신 그게 수익으로 미국 정부의 수입으로 잡히니까 세금을 되게 깎아주려고 하거든요. 깎아주는 세금의 일부를 이제 관세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약달러는 당연하게도 트럼피즘이라는 것 자체가 미국의 제조업 공동화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미국의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입에 대한 대응력을 주려면 약달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달러를 원하는데 이게 다 거시경제적으로는 이게 다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달러를 하려면 미국의 금리가 높으면 안 돼요. 미국의 금리가 높으면 많은 나라들의 자본이 미국으로 가겠죠. 더 많은 이자를 주니까. 그러니까 더 미국으로 가면서 달러를 구입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강달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약달러를 하려면 10년물의 수익률이 낮아져야 돼요. 그러면 10년물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10년물 채권이 잘 팔려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함수를 풀려면 10년물 채권을 사주는 나라가 없으니까 물론 아주 없다는 건 아니지만 더 사줄 나라가 없으니까 단기채라도 많이 팔아서 미국 정부가 10년물을 사는 돈을 단기채를 팔아서 메꾸면 되거든요. 이걸 오퍼레이팅 트위스트라고 그러는데
바이든 정부 때 많이 했죠, 이거를. 그러면 이제 약달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단기채 시장이 필요한 거죠. 그 단기채 시장으로 마땅한 것이 바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렇게 내다봤는데 이틀 전에 안 좋은 뉴스가 있었죠. 달러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상원에서 부결이 돼 버렸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한 명도 동의를 안 했고 심지어는 공화당 의원 한 명이 이제 민주당에 가서 붙었는데 10개 정도의 표가 필요한데 뭐 10개 정도가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다시 재협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법안은 다시 발의가 됐습니다. 물론 민주당의 의도는 뭐 명분은 이제 소비자 보호가 안 되고 테러 자금에 쓰일 수 있고 자금 세탁에 대한 보호막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이 법안을 보면 그런 것들은 별로고 그냥 엘리자베스 워런이 주장하듯이 트럼프 일가가 너무 해먹으니까 이게 꼴 보기 싫다. 그리고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이렇게 막 강조하기 전에는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뭐 공화당 지지자들도 있었지만 민주당 지지자들도 꽤 있었단 말이죠. 근데 작년 말부터 이게 트럼프가 정치적 아젠다를 만들면서 이 크립토 쪽은 전부 트럼프하고 공화당으로 넘어간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역설적으로 공화당 지지자들 좋아할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시나 먹어라 이러면서 하고 있어서 미국은 야 그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채권의 활로인데 니네가 이걸 이렇게 정치적인 이유로다가 이렇게 기스를 내면 미국 국익에 해로와라고 이제 황당해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예견이 된 거죠. 이게 언제 예견됐냐면은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는 비트코인이 쳐 올랐잖아요. 근데 취임하면서부터는 쳐 내렸거든요. 그때 저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워닝을 날려주냐면 멜라니아 코인하고 트럼프 코인 때문이다. 트럼프 일가가 탐욕을 보이니까 결국은 지금은 트럼프가 힘이 강해 보이지만 안티 세력들이 이거를 도덕성을 명분으로 이제 브레이크 건다. 그거를 저만 그렇게 본 게 아니라 시장이 이해한 거죠. 그래서 없었던 정치적 위험이 생긴 거예요. 지금 그게 이 법안의 부결로 나타난 겁니다. 트럼프 규제 철폐로 예상되는 크립토 시장의 변화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우리가 이번에 지니어스 법안의 부결에서도 보듯이 트럼프가 어떻게 보느냐, 트럼프 아들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미국은 왕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워싱턴 컨센서스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비등비등한 숫자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민주당에서 중시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되고요. 바이든 정부 때 크립토에 대해서 꽁꽁 묶어만 놓은 건 아니었어요. 사실 비트코인 ETF도 바이든 정부에서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이든 정부의 엘리자베스 워런이 늘 경고하는 건 북한이에요, 북한. 그러니까 북한 같은 이런 문제적인 나라들이 이 크립토를 해킹하거나 크립토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 이거를 오히려 제도화 시켜준다는 그런 물론 뭐 올바른 논리적 구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마구마구 혼자 지금 속도를 내기 어려운 거죠. 근데 엘리자베스 워런은 이렇게 또 이상주의자만은 아니에요. 그 엘리자베스 워런 뒤에는 미국 은행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워런이 이 지니어스 법안에 대해서 팟캐스트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뭐라고 비판했냐면 일단 트럼프 일가의 탐욕에 대해서 비판했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은행에 우선권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워런은 이 지니어스 법안이 아무나 사실은 기준만 맞으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우선 생각해보면 이제 빅테크들이 시장을 점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워런은 빅테크들을 배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정부는 그럴 생각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빅테크들이 은행보다 훨씬 더 잘할 거고 그렇게 해야 또 미국의 경쟁력도 생기니까. 우리나라로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빼고 신한 하나가 해 이런 얘기인데 신한 하나가 잘하겠어요? 네이버나 카카오가 잘하겠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 워런과 그 미국 민주당은 은행들을 대변해요. 그래서 은행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건 속도가 붙을 겁니다. 왜냐하면 은행들은 이 지니어스 법안의 대상자가 아니거든요. 은행들은 OCC하고 연준에서 이미 풀어줬어요. 너희들 그 크립토 커스터디, 그러니까 고객 걸 대신 맡아주는 서비스라든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든가 하늘 거 할 때 허가받지만 이제 그냥 해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미국의 은행들이 규제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에서 함부로 움직이진 않지만 지금까지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을 많이 기울인 건 빅테크보다는 은행들이고 빅테크들은 아무래도 연구는 다 해놨을 텐데 조심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적 역풍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은행들 위주로다가 먼저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은행들이 출발하는 데는 공화당, 민주당이 합의가 필요 없는 상태고 은행이 아닌 기업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이제 법안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근데 그 법안에 대해서 자금 세탁을 명분으로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그 민주당이 뒷다리 잡고 있는데 이게 저같이 이제 고인물들은 이게 정말 그런 건데요. 비트코인과 관련해가지고 소비자 보호하고 자금 세탁은 비트코인 태생부터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영원히 누가 비트코인 산업을 좀 억제하고 싶으면 그 만능의 칼처럼 소비자 보호가 안 되고 뭐 자금 세탁이 되고 이런 건데요. 그 같은 얘기거든요. 소비자 보호가 안 되는 이유는 한 번 지불하면 다시 되받을 수가 없는 그 속성 때문에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자금 세탁에 유용한 도구거든요. 이거를 변제의 최종성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것만 언급한 건 아니겠지만 그가 한식집에 가갖고 여기는 된장찌개하고 김치찌개가 나와서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혹은 한식집에 와갖고 실컷 맛있게 먹은 다음에 다 좋은데 스파게티가 없네.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다르게 명분으로 삼을 만한 게 얼마나 없으면 소비자 보호하고 또 자금 세탁을 가지고 이 법안을 시비를 거냐 뭐 이렇게 보일 정도로 이제 뻔한 이제 명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미국은 한국처럼 뭐 정쟁이 그렇게 막 감정적으로만 치닫진 않고 나름대로 이렇게 그 관료라든가 혹은 엘리트, 다른 이 분야의 엘리트들이 정치권에 노비를 하면서 이제 합의를 이뤄나가는 힘도 있기 때문에 사회가 큰 사회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는 정치가 사회를 압살하는 구조인데 미국은 사회가 정치랑 경쟁해서 버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고유한 사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크립토도 하나의 거대한 사회이기 때문에 아마도 개척해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행정부가 우호적이니까. 네. 한동훈 대표와 담론을 나누셨습니다. 한국의 크립토 시장은 어떤 편인가요? 우리 신사임당에서 한동훈 전 대표하고 저하고 이렇게 대담을 했기 때문에 다른 채널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그 전말을 좀 잠깐 소개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제가 신사임당에 연락을 드린 거지만,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저한테 요청이 와서 제가 마땅한 채널을 알아보는 와중에 이제 100만 유튜버이기 때문에 이제 부탁을 드렸고 흔쾌히 이제 그날이 토요일인데도 나와주셨어요. 그날 이제 PD님이 그 자리에서 직관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냥 청산 유수로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보좌관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문자로 한 번은 저한테 전화로 3번이나 저한테 편집하지 말라고 요청이 왔는데 그걸 이제 PD님이 오해를 하셔가지고 그 편집은 이제 롱테이크로 다 했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건데 그분은 호흡들을 잘라갖고 그걸 증명할 기회가 없었던 거죠. 이건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원래 우리가 그걸 찍은 게 4월이었나요? 네. 원래는 12월 5일에 그 한동훈 대표가 전 대표가 아니라 대표의 자격으로 저를 대표실로 불러서 저한테 이제 저는 이제 크립토 사회를 좀 대표하는 입장에서 뭐 제가 대표권은 없지만 감히 대표하는 입장에서 2억 개의 제안을 드리고 여당 대표한테 여당이지만 뭐 사실상 의원은 뭐 별로 없는 여당이지만 여당 대표한테 2억 가지 제안을 드리고 여당 대표가 제 말을 경청하고 자기 의견을 주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기로 약속이 됐었어요. 12월 5일에. 그걸 이제 한 2주 전부터 준비를 했었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는 사건이 12월 3일에 생깁니다. 그러면서 뭐 그게 없어졌고 이제 본인도 이제 당을 떠났기 때문에 대표를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좀 아쉬워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만든 자리가 그 자리였고 그래서 이게 뭐 제가 정치적인 어떤 뜻이 있어갖고 정치가를 만난 게 아니라 그분이 공적인 자리에 있을 때 여당 대표로서 자기가 크립토 업계에 오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으로부터 경청을 좀 하는 퍼포먼스를 보이는 그런 걸 해서 좀 역사적인 어떤 그 의미를 좀 남기고 싶었는데 저도 그 무사변이 된 거죠. 우리가 다 아는 그 야밤에 이제 벌어진 일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저간의 사정을 말씀드리고요. 그 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에 제가 양당을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인맥과 무관하게 연락받고 이렇게 만나본 바에 의하면 지금 대통령 선거 전인데 선거가 이제 있을 거라고 이제 다 알고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대중 친화적인 스탠스로 정치가들이 이제 스탠스를 바꿨죠. 그전에는 이제 선거를 의식하지 않으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과세 유예를 협조하지 않았고 과세해야 된다. 뭐 원칙적으로 맞죠. 왜냐하면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못하고 있었던 건데 그래도 과세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것이 만만치 않은 저항을 받았어요. 특히 MZ세대들한테.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전달했죠. 민주당의 고위 의원들한테. 말로는 당신들 말이 맞다. 세금 내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해당자는 극히 적다. 나 같은 사람밖에 없다. 그런데 왜 나 같은 사람이 분노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MZ들이 분노했냐면 우리는 부동산으로 부자가 될 수가 없고 코인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거에다가 세금을 꽂냐? 라는 거 받아들인 거다. 이게 논리가 맞고 안 맞고 그런 애티튜드로 이걸 이해하면 이해 못할 것도 없는 거다. 그러면 좀 더
정비를 하고 형평성도 고려해서 제대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세금을 내는 사람도 뭐 세금 내는 게 즐겁진 않습니다. 근데 세금 내는 사람도 더 억울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엄청 경청하고요. 민주당 그 고위 의원들도 뭐 국힘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뭐 다 이렇게 경청하는 분위기예요, 지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권이 이제 다시 만들어지면 바로 그 현물 ETF 승인부터 시작해 갖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이제 제 어린 시절 친구이던 민주당 정무위 민병덕 의원이 저한테 과외를 받고 스테이블 코인 중요하다는 걸 알고 법안을 만들 때는 저를 싹 빼고 제가 한동훈 전 대표하고 만나서 이렇게 찍은 것 때문에 열을 받은 것 같아요. 저를 싹 빼고 이제 다른 분들 해가지고 의견 청취해갖고 이제 법안을 내려고 하고 있고요. 아무튼 뭐 이런저런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안 만나도 되겠다 해서 이제 안 만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가들을 이제 공식적으로 만나고 사진 찍고 했더니 좋은 점도 있는데 뭐 한국 사람들한테 정치는 너무나 민감한 거래 갖고 그 정치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했다고 하지만 싫어하는 사람들이 늘 많더라고요. 더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로서는 괜히 남는 게 없는 일이었다. 제가 정치에 뜻이 있다면 하겠지만 전혀 뜻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중하고 있는데 제가 쭉 여행을 다녀본 바에 의하면 정치 투어를 해본 바에 의하면 뭐 낙관적이다. 왜냐하면 다들 이제 표를 의식한 것도 있지만 트럼프 때문에 좀 충격을 다 받은 상태예요, 지금. 트럼프 정부 기간 동안 미국채로 인해 미국이 현재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건가요? 네, 이게 굉장히 롱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가였잖아요. 단지 승전국가가 아니라 산업시설을 전부 가지고 승전을 했습니다. 미국한테 도전장을 내밀 만한 나라들이 그 당시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정도였는데 다 망했습니다. 다 폭삭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혼자 이제 세계를 경영해야 되는데 미국이 제국주의 유혹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제국주의로 안 가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제국주의로 안 가고 다자주의라는 그런 틀 안에서 세계를 복원하고 끌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미국의 통치 수단 혹은 통치라고 하면 좀 너무 일방적이라면 미국이 세계를 경영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달러였죠. 그게 19세기의 영국의 파운드하고 20세기의 미국의 달러하고는 좀 느낌이 다릅니다. 19세기만 해도 영국의 파운드는 영국이 아무리 세계 제국이라 하더라도 파운드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파운드의 신뢰를 의식해야 됐고요. 왜냐하면 파운드하고 금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파운드가 신뢰를 잃어버리면 이제 그냥 아웃이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금을 의식하지 않고도 달러 신뢰만 가지고도 세계 통화 시스템을 지켜낼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이제 굉장한 그 독특함인데, 미국 시대의 독특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라는 말 속에는 이제 음모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미국은 종이에다가 특별한 인쇄물을 찍어갖고, 석유나 반도체나 자동차 마음대로 산다라는 또 시작을 해갖고, 미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달러 헤게모니를 갖고 있으니까라는 데까지.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을 11년 전에 발견하고 주변 지인들한테 제 책을 돌리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는데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미래를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비트코인을 미국이 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비트코인을 조금 갖고 있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텐데 본인들이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막히냐면 미국이 달러 때문에 비트코인을 용납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하고 너무 다르게 알고 있는가라는 이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다르게 알고 있는 거냐면 미국이 달러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사람들은 미국이 달러 때문에 좋을 거라고만 생각하는데 달러 때문에 힘듭니다. 그 달러 때문에 힘든 이유가 달러 기축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미국이 무역 적자를 내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한국은행이 원화를 찍어갖고 헬기로 살포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부채에다 기록하면서 상업은행한테 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미국이 세계의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달러를 찍어서 하늘에서 뿌리는 게 아니라 외국의 물건을 사면서 부채 형태로다, 연준의 부채 형태로다가 뿌리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이 달러를 가지고 미국의 자산을 살 수 있는 청구권으로 형태란 말이죠. 그렇게 달러를 유동성 공급해주지 않으면 달러 기축 시스템이 무너지죠. 왜냐하면 달러보다 더 건전한 통화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위스 프랑이라든가 지금은 아니지만 한 20, 30년 동안 엔화가 달러보다 훨씬 더 믿음을 줬죠. 근데 왜 엔화는 기축이 아니고 스위스 프랑은 기축이 아니냐면 질량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 나라가 세계한테 주는 영향보다 세계로부터 그 나라들이 받는 영향이 훨씬 큰 거죠. 근데 미국은 세계로부터 받는 영향이 있지만 미국이 세계로 주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둘이 비까비까 해요. 그래가지고 미국은 필요하면 어떨 수 있는 나라냐면 세계로부터 영향을 이렇게 단절시킬 수도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신뢰를 얻는 건데 이 달러를 공급하는 과정에 무역 적자가 누적되니까 미국이 골병이 든 거죠. 그래서 미국의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그렇게 뛰어난 전문 지식이 없어도 그냥 가족을 건사하면서 꾸준하게 그냥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철강 공장, 자동차 공장, 반도체 공장 이런 공장들이 다 공동화돼서 여러분들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디트로이트라는 도시는 예전에 뭐 GM 본사도 있었고 자동차들의 그 수도였거든요. 근데 거기가 뭐 호텔이 버려지고 이래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가 10년 전에 타임즈를 봤는데 그냥 호텔이 전부 다 비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랜드 피아노 자체를 가져다가 그걸 이삿짐에 싣고 가져갈 사람조차 없어가지고 그냥 그랜드 피아노가 썩고 있는 거야. 그 도시 자체가 그냥 텅 비어버린 거죠. 이런 것들을 상징으로 해갖고 미국의 그 산업 기반이 무너지니까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해서 가족을 건사하던 남자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니까 이혼율이 급증하고 이 남자들이 술 중독, 알코올 중독이 된다거나 약물 중독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자녀들도 학교를 자퇴하고 이런 악순환 속에 빠진 겁니다. 이게 백인이 아니라 히스패닉이 아니라 이게 흑인이나 히스패닉이 아니라 백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분노한 백인들. 이 백인들의 전형적인 인물이 바로 지금 트럼프의 부통령인 제이디 벤스. 제이디 벤스의 그 힐빌리의 노래를 보면 제가 지금 설명한 그 과정이 그 개인사로 쭉 나오거든요. 잘 나갔던 뭐 그래도 활기가 있었던 공장이 알루미늄 공장이 있었으니까 활기가 있던 도시가 그 알루미늄 공장이 없어지면서 어떻게 활기를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약물 중독자와 술주정뱅이의 거리가 되는지가 생생하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들을 하나로 묶는 목소리가 없었죠. 그 목소리가 바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2016년도에 내가 여러분들의 목소리다. I'm your voice라는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역시 한 번 하고 이제 또 반작용 때문에 굉장한 그 역풍을 맞아가지고 단임으로 끝났지만 또 4년 동안 이렇게 더 거대해져가지고 다시 나타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현상은 달러랑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고요. 달러는 곧 국제 질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1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제 지인들한테 제 책을 주고 비트코인 사라 그랬을 때 야 미국이 이거 비트코인 용납하겠냐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한 건 달러가 지금 끝나가고 있는데 뭐 끝나간다는 의미는 뭐 달러의 종말을 만든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달러로 만들었던 그 질서가 끝나가고 달러가 다시 회복되려면 또 다른 형태의 어떤 그런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너무 미국이나 달러를 무소불위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책을 쓴 게 바로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 이정학이라는 책이고 그걸 증보해갖고 다시 트럼프의 재선을 기념한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재선을 기회로 다시 증보한 책이 바로 트럼프 시대의 지정학과 비트코인입니다. 그 책을 읽으신 독자들은 아시겠지만 억지로 비트코인하고 달러하고 트럼프를 묶은 게 아니고요.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의 남은 3년 반 동안을 예측해 볼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트럼프는 확실히 이제 미국의 제조업을 되살려야만 되는 미션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사실 낙관적으로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제조업이 되살리려면 미국의 이민자 노동자들이 많아야 돼요. 미국의 기존의 노동자들은 이미 임금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웬만한 제조업으로 다시 돌아오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는 반이민 정책을 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의 생각은 이미 들어와 있는 이민자들만으로도 제조업을 돌릴 수 있다라는 건데 돌릴 수 있어요. 근데 그들한테 그 맞는 임금을 주기도 어렵고 한국이나 대만의 반도체 공장에서는 그 정도 임금을 주면 엄청나게 깨끗하고 자기 관리가 되는 근로자를 구할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 그런 임금을 주면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근데 반도체나 이런 거는 자기 관리가 안 되면 품질이 엄청 떨어지거든요. 한때 이런 게 있었어요. 포드 자동차에서 태엽을 했었는데 그 어느 연도에 태엽 때 생산된 자동차는 사지 말아라는 게 이제 업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폐업을 하면서 담배를 핀 거예요, 노동자들이. 그래가지고 막 그 공장 안에서 막 이렇게 페인트도 있고 시트도 있는데 막 담배 물고 막 일을 하는 거죠. 그럼 담배째가 해가지고 시트에 구멍 둥둥 뚫리고 막 이런 것들이 찾아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는 그 노조 요구 사항이 돼갖고 만연했다는 거예요. 미국 자동차 공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근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지 관세만 올린다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이 다시 살아나거나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벤센트도 중국의 관세를 때린다 그래서 중국의 공장이 미국으로 돌아오진 않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취지의 말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어떤
정책들은 계속 필 겁니다. 그게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정치적인 정무적으로 세상을 보는 방식인데요. 정치가들은 그게 된다고 해서 떠드는 게 아니라 그때 떠드는 것 자체가 어떤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트럼프 정책이 과학적으로 맞냐 안 맞냐라는 따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렇게 트럼프가 관세를 때리고 막 중국은 길들이고 우방들한테 정신 차리라고 하고 니네 안 보면 니네가 책임져라고 하는 게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미국의 근로대중한테 실제로 일자리를 돌아올지는 저도 약간 퀘션이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미국이 지금 질환을 앓으면서 내전 가까이 사회가 분열됐다가 일단은 지금 승자는 트럼프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드라이브가 트럼프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사고방식도 지배할 거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걸 가지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시 미국의 중산층을 살리느냐라는 건데요. 그래서 미국의 중산층을 살리기 위한 것이 결국은 지금 트럼피즘의 그 정책인데 질문은 이제 결국 미국 국채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래서 다시 미국인들한테 일자리도 주고 뭔가 경기도 진작하고 뭔가 하려면 결국은 우리가 경제학에서 먹히는 거 재정 정책을 펴야 되거든요. 예. 재정 정책을 피면 먹혀요. 뭐 정부가 막 돈 써가면서 막 건설하고 뭐 그거 당장 먹히잖아요. 우리 어느 나라나 다 먹힙니다. 정부가 막 대단히 공사해버리고 그러면 정부 빚이잖아요. 그러면 채권이 팔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채권을 팔아야 되는데 이미 많이 팔았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더 팔아야 돼요. 야,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이 부채 문제는 모든 현인들이 다 경고하고 있잖아요. 전례가 없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뭐 기존의 패권 국가하고 다르게 미국만의 어떤 그런 예외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기존의 이 대항해 시대 이후에 뭐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미국까지 오는 이 와중에 있었던 패턴들에서 지금 다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빚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면 이제 패권이 사그러지는 분위기인데 그걸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 전에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네덜란드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은 경쟁하는 그런 제국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미국에 경쟁하는 제국을 뭐 중국은 아니거든요. 그건 이제 조금만 더 공부해보면 그 왜 아닌지를 아는데 중국은 이 미국이 만든 시스템의 전복자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이거를 대체하는 대체자로서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결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꾸려갈 건데 꾸려가려면 미국이 국채를 팔아야 돼요. 그래서 미국의 국채는 우리의 문제예요. 미국의 재무장관이 유럽에 가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달러는 우리들의 돈이지만 니네 문제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회의장을 나갔어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지만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재무장관들이 기분 나쁘지만 맞는 말이 되거든요. 미국 국채는 미국의 국채지만 우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지만 그게 현실이거든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미국채의 관계를 설명해 주신다면? 2024년도 7월에 폴 라이언 전 하원 의장이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를 합니다. 그 기고는 누구를 인용한 거냐면 선물거래위원회 전 미국 선물거래위원회 의장의 글을 인용한 건데요. 이 선물거래위원회 의장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 굉장히 위험하다 저거. 저 위험하다라는 의미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커질 거다. 저게 역외금융처럼 커질 거다. 그러니까 역외금융이라고 하면 국가들의 통제 바깥에 있는 거대한 동문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유로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로달러처럼 커질 거다라는 말을 폴 라이언이 인용하면서 이번엔 반대 입장에서 그래서 막으면 안 된다. 이렇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의 부채 문제를 해결할 거다. 왜냐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의 채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게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의 아젠다가 됐고 그리고 지금까지 쭉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저를 비롯한 여러 크리에이터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저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막 아주 강력하게 강조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뒤에는 미국의 국채가 있고 미국의 국채는 미국의 부채 문제이기도 하니까 결국은 거시 경제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잘 얘기를 안 하지만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부채 문제의 솔루션 중에 하나가 바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비트코인과 크립토를 워낙에 싫어하는 거시경제학자들은 미국 행정부가 달러 문제, 부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다는 걸 강조하면서도 놀랍게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약간 그건 이제 인지 오류가 있는 겁니다. 미국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그 미국 부채에 완전하진 않지만 단기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해결책의 하나로 보고 있어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중요해지면서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만이 아니라 미국의 제도권이 비트코인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비트코인은 일단 ETF나 이런 걸 통해 갖고 많은 자금이 유입되는 걸 봤을 때 기관들이 여태까지 투자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를 미국이 제도화하면서 미국에 많은 비트코인이 모이도록 지금 권장하고 있죠. 얼마 전에 비트코인을 10만 달러로 끌어올린 중국발 뉴스도 따지고 보면 이거 비트코인이 전부 미국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중국의 어떤 일각의 발언을 성급한 사람들이 이 중국 정부가 태도를 바꿀 거라고 확장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저희 추론이에요. 그런 생각도 있고, 그 달러 스테이블코인하고 비트코인은 우리 중국에게 치명적이야. 그거 금융 자유화 해갖고 우리 금융 통제를 완전히 박살내. 이거 막아야 돼라는 의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건 중국이 긴장할 정도로 지금 미국이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거죠. 비트코인을 끌어올리면 끌어올릴수록 중국은 외통수에 몰립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인들이 워낙에 좋아하거든요. 이런 투자를.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비트코인에 입문할 때만 해도 중국인들이 만든 거래소에서 중국인들이 주로 거래를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걸 그냥 손가락 빨면서 보고 있진 않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자기 카나다, 미국에 있는 친척, 인맥 동원해서 사고 있을 겁니다. 혹은 또 중국 안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이 비트코인을 끌어올리면 끌어올릴수록 중국은 막 비트코인 열병을 앓을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인데 미국은 워낙에 자본 자유화를 원하는 나라고 자본 자유화가 미국한테 주는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이 훨씬 더 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뭐 거기 목록 중에 비트코인 하나 올린 거죠. 미국의 엘리트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이. 비트코인 때문에 우리가 망할 것도 아닌데 why not 하는 거죠. 금 같네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 알트코인의 가능성까지 보시나요? 그렇죠. 달러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블록체인인데 그 블록체인이 비트코인 기반이 아니라 보통 이제 우리가 이더리움을 포함해갖고 이제 트랜지션 수수료가 싼 걸로 경쟁하고 있는 그런 블록체인 플랫폼들이거든요.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은 이제 메타버스 시대에 모든 게 다 전자화되는 거 아닙니까? 메타버스라는 공간이 하나의 거대한 경제권이 되면 그러면 이것들을 거래할 수 있는 기축통화가 필요한데 결국 메타버스의 기축통화가 달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달러를 기반으로 해갖고 여러 크립토가 거래가 될 거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은행을 통해 갖고 코빗은 신한은행만 해. 그다음에 국민은행은 빗썸만 해. K뱅크는 업비트만 해. 이런 식으로 은행을 이렇게 통제해갖고 크립토를 통제하게 발상 자체가 전 시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메타버스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올라오면 은행망을 전혀 통하지 않고 이제 이더리움을 달러로 바꾸고 달러를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게 이거 허가받을 필요가 없어요. 어느 나라한테도. 이거를 은행을 통해서 거래소를 통제해갖고 허가를 한다. 이거에 영향을 받은 분들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사서 이거 외국 거래소에 보내거나 메타버스에 올려갖고 NFT로 바꾸고 이런 거를 정말 할 수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영향을 미친다. 오히려 과감하게 풀어갖고 은행들이 서로 이렇게 거래소를 유치하려고 과감하게 이렇게 풀어야 국민들이 이 거래소 나오면 편하니까 이런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갖고 외국 거래소 보내갖고 NFT 사고 이런 지능이 떨어지죠. 그러면 세금도 매길 수 있고 다 보이고 트랜지션도 오히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미국이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어설프게 이렇게 규제를 해갖고 안 하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지만 하는 사람들은 젊은 친구들은 수시로 옮겨 다녀요. 지능이 높은 거죠. 만약 미국 적자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달러의 미래는 어떻게 보시나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달러는 상당히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결국 달러라이제이션이라는 건데요. 달러라이제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아닌 나라가 달러를 쓰는 걸 달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미국의 헤게모니는 각 국가의 로컬 통화에 대해서 주권을 인정하는 거였죠. 그래서 각 국가들이 필요할 때마다 보호주를 한다거나 필요할 때마다 자기네들이 환율 조작을 하는 것을 미국이 눈 감아준 적이 참 많아요. 물론 미국의 일각에서는 환율 조작국에 올리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야 니네 달러 써 이렇게 안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너희 달러 써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나라가 달러를 써버리는 거기 때문에 환율 조작할 게 없어요.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달러는 앞으로는 좋죠.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트코인에 대한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한국이나 미국에서 비트코인이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상력을 좀 확장해갖고 베네수엘라하고 터키하고 짐바브웨에서도 비트코인이 쓸모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바로 되거든요. 내가 짐바브웨에서 아주 유능한 프로그래머를 해서 외국인들한테 내 코딩을 팔고 있는데 돈을 달러로 받으면 페이팔로 받으면 그 달러가 짐바브웨 중앙은행에서 암시장 환율과는 전혀 무관하게 얼척없는 착취적인 환율로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일을 안 하죠. 근데 만약에 내가 비트코인이나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받으면 내가 그 환율로 착취를 당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엘살바도르 이런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
유능한 사람들, 외국과 뭔가 무역을 한다거나 자신의 용역을 팔 수 있는 사람들한테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중국의 입장이 바뀔 수 있는 뉴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 저는 중국이 갑자기 바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뉴스가 나온 날 대학원 수업 있어 대학원생들하고 토론을 했었는데요. 저 빼고는 전부 중국이 입장을 바꾸지 않겠냐라고 낙관적으로 소식통의 뉴스처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렇게 중국이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도 트럼프의 말이 아니라 트럼피즘이라는 구조가 있듯이 중국도 중국의 행동이 저런 건 구조 때문입니다. 중국이 갖고 있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안으로는 50여 개의 민족을 하나로 묶어야 돼요. 50여 개의 민족이라는 게 민족의 구성원으로서는 별 의미가 없는데 땅들이 엄청 넓어요. 중국이 몽고인은 얼마 안 되는데 중국 안에 있는 그 내몽고죠. 내몽고 엄청 넓고요. 중국 인구 중에 티베트는 별로 안 되는데 티베트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장난이 아니고요. 신장 이구르인도 별로 없는데 그래서 중국에서 만주 빼고 티베트 빼고 만주는 옛날 청나라 만주 빼고 이 족이 다릅니다. 만주족 빼고 조선족 빼고 티베트에 티베트 빼고 신장 이구르 빼고 내몽고 빼면요 그 삼국지의 무대가 나오거든요. 별로 안 커요. 생각보다 넓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의 3분의 1 미만으로 줄어들어요. 그런 구조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중국이. 그래서 이들을 통합하려면 결국은 중국은 철권 통치가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연성 통치로 가버리면 사회가 분열돼요. 이미 그걸 오랫동안 겪었었고. 그래서 중국인들 머릿속에는 그 DNA가 있어요. 우리는 정부가 약하면 분열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막 군벌들이 바로하고 막 이런 거가 되니까 시진핑이 좀 과도한 면이 있어 보이지만 철권 통치를 중국의 인민이라고 부를게요. 중국에서 인민이니까. 중국의 인민들이 허용하는 이유는 통일성을 유지하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철권 통치는 필연적으로 통제적이기 때문에 이게 외국과의 여러 가지를 국가가 허가를 하고 나가라 마라. 우리도 옛날에 여행이 자유화 안 됐잖아. 마찬가지로 돈 보내라 마라 다 통제하는 것이 철권 통치의 어떤 그런 본질인데 달러 스테이블코인하고 비트코인 이거 다 무력화시키거든요. 그거를 중국이 먼저 앞장서서 연다? 중국이 이렇게 우리나라와는 달리 굉장히 나라가 크다 보니까 등소평 시절에 했던 정책이 있죠. 중국 안을 여러 개를 쪼개갖고 일부에서만 자유화를 해주는 거예요. 일부에서만. 그래도 일부에서만 자유화를 해줘도 이게 중국 전역으로 확산이 안 된다. 중국이 워낙 넓으니까. 시골에서 이 자유화된 도시로 가긴 하겠지만 그것도 되게 제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전역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아마 비트코인하고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중국이 태도를 바꾼다고 한다면 일단 홍콩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진취적이에요. 상하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옛날에 등소평이 썼던 방식대로 해안가의 일부 도시에서는 알아서 해라. 그건 니네가 뭐 거기서 뭐 채굴을 하든지 비트코인 거래소를 하든지 그거를 뭐 내가 뭐라고 안 할게. 그 대신 이제 이거를 갖고 내륙으로 들어간다?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렇다면 중국은 패권 전쟁에서 밀리는 걸까요? 뭐 크립토 때문에 뭐 이렇게 결정적이지는 않죠. 패권이라는 게. 그러니까 패권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패권 경쟁이라고도 하지만 그게 뭐 패권이라고 자체가 정의가 잘 안 되고요. 중국이 지금 미국처럼 전 세계의 질서의 결정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없는 거고요. 중국은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자기 존재감을 이제 확장하려고 하니까 미국하고 태평양을 반분하는 게 중국의 로망입니다. 그래서 그게 옛날에 일본 제국주의가 했던 로망이기도 해요. 하와이를 기점으로 해갖고 이쪽은 일본 바다, 저쪽은 미국 바다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태평양이 엄청 넓으니까요. 중국도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 지금은 그렇게 얘기했다가 미국한테 얻어맞으니까 이제 자기 주변 뭐 남중국해라든가 이런 데 위주로 하고 있지만 결국은 괌까지 진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중국이 뭐 세계 무대에서 미국이 했던 것처럼 5대양 극대주에 뭐 항공모함 보내갖고 막 이런 생각 자체는 없어요,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의 그 위안화 야욕도 야심도 우리가 좀 새겨들어야 돼요. 중국이 진짜로 미국의 달러를 대체하는 기축통화를 하고 싶다? 그건 아니고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수출해야 돼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무역 적자를 감내하고 제조업 공동화를 할 생각이 없고 다만 이런 건 있는 거죠. 미국 달러를 썼더니 미국이 필요할 때마다 규제를 하네? 러시아를 봤더니 러시아 뭐 푸틴 요트 막 동결되고 오리가르크들 막 자산들 막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위안화를 결제하든가 아니면 금을 쓰든가 아니면 비트코인 혹은 뭐 제3의 뭐 자기네들이 만든 뭔가 결제 도구 이걸 브릭스에서 해볼까 뭐 이런 정도
반응을 하는 거죠. 미국의 어떤 거에 대해서. 근데 이것도 잘 못하고 있어요. 합의하기도 어렵고. 실제로 사람들이 달러처럼 위안화를 비축하지도 않고. 그래서 뭐 이게 패권 전쟁에서 크립토가 결정적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오히려 이제 미국이 워싱턴 컨센서스가 만들어지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갖고 중국의 힘을 빼는 데는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지금 패권 경쟁이 아니라 지금 중국의 체제를 이완시키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 중국인들의 교육받은 중국인들이 막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다 사면 위안화가 이제 안 쓰이는 거죠. 이런 해안가나 이런 데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회복하는 5월에 신사임당 구독자님들을 찾아뵐 수 있어서 기쁘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물론 중국 발망 때문에 오른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관세나 여러 가지 훈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회복되고 있는 거니까 추이를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12만 달러가 넘어간다 할지라도 너무 이렇게 흥분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또 이렇게 기관들이나 중국은 가격을 끌어내릴 수 있는 이제 뉴스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면밀하게 관찰을 하시되 조금 조정을 받을 때 사겠다고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